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법은 온통 오류투성이다. 80세까지 일하고 100세가 되어도 건강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년퇴직에 이를 즈음 목숨이 오가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40세 전후의 직장인 100명이 있다면 그중 20%가 건강상류층이고 나머지 80%는 안타깝게도 건강하류층이다. 그 격차를 40대 때는 좀처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현실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 나는 당뇨병 전문의로 지난 38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왔다.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인이 많은데 사실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병이나 뇌질환, 암이나 치매 등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만 전념하면 안 된다.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것은 어김없이 매일 먹는 식사다.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강의 식사 교과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입니다. 동일한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끼리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양심이사일까요? 저는 각종 영양제나 수술 등 돈의 카르텔을 따르는 의사보다 우리 실생활에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의사가 더 양심적인 의사 아닐까 합니다. 보통의 양심이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상당수의 의사나 영양학자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보완한 결과물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들 중에는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보다 탄수화물 중독 상태인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고지혈증 치료 식단은 탄수화물, 특히 당류 섭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고지방 식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10%에서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건강식품이라 여기는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해준다. 최근 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도 한국인은 과일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비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은 분명 건강식품이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 다량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에 대한 상식은 틀리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합병증으로 심부전증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당뇨병 환자나 몸의 한쪽만 쓸 수 있는 편마비가 온 뇌경색 환자, 그리고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이 고통을 받는 많은 질환들은 그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사전에 교정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중에서도 식단과 식습관을 바꾸면 대부분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식사의 새로운 상식.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은 무조건 내 몸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몸에 좋은 과일이나 메밀 속에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여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세간의 상식과 달리 섭취 열량을 따져 먹는 것보다 당류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 채소와 함께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법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급증하면서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8%로 증가했다. 당류 섭취량과 시리얼,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단백질 보충제와 아미노산 보충제가
신장을 망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짜야 하는데 이를 단백질 보충제로 대체할 경우 신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두부, 살코기 등의 식품은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과잉 섭취의 위험이 적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식사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현대 사회에 넘쳐나고 있다. 캔커피나 주스처럼 씹을 필요 없는 탄수화물 음식이 대표적인 예다. 혈당치 관리가 최대의 열쇠다. 질병이나 몸의 이상 증상의 90% 이상은 혈당치 문제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매일 아침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집을 나선다는 30대 남성. 과연 그 주스 안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을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를 마셔 원기를 불어넣는다. 영양을 생각해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는다.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은 늘 삼간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다. 자칭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은 그야말로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이라 해도 무방하다. 나이가 들면 몸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식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잘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건강 격차의 갈림길이 시작된다. 인체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최강의 식사. 높은 혈당치가 비만을 낳는다. 초조감부터 암, 치매까지 만병의 근원. 이제 혈당치라는 말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도 공복 혈당치나 최근 한두 달 사이 혈당치의 추이를 보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재는데 이런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이 의심된다. 그런데 이 혈당치가 사실은 당뇨병뿐 아니라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이 찐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당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거꾸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면 고기를 먹든 튀김을 먹든 살이 찌지 않는다. 살찐 사람이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듣는 것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암, 치매 등 무서운 질병은 모두 비만과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당뇨병 환자는 이런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애초에 혈당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몸에 온갖 나쁜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혈당치가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몸속에서 최종당화산물이라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져 여기저기에서 노화가 진행된다.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과 내장은 물론 피부 등 외모까지 상하고 만다. 또 혈당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초조감, 졸음, 권태감, 욕지기, 두통 같은 불쾌한 증상도 생긴다. 그야말로 혈당치는 건강관리의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인 직장인이 근거 있는 건강법을 실천하고 싶다면 혈당치를 조절한다라는 명제를 명심해야 한다. 혈당치를 조절하려면 무엇보다 식사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적인 직장인들 다수가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마실 필요도 없는 음료수를 들이킴으로써 아침부터 혈당치를 대폭 올린다. 현대인의 다수가 탄수화물 중독, 혈당 스파이크가 일으키는 불쾌감.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탄수화물이며 지방이나 단백질은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다. 버터로 구운 고기를 잔뜩 먹어도 혈당치는 올라가지 않고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살도 찌지 않는다. 반면에 고작 한 병의 음료수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비만을 초래해 건강을 해친다. 거기에 다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당질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이 가득 든 청량음료에 탄수화물 몇 그램이 아니라 당질 몇 그램이라 표기한 것도 있으므로 헷갈리기 쉽다.
탄수화물은 밥이나 빵, 면류, 과일, 케이크나 과자, 청량음료 등 직장인이 평소에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다. 액체 상태의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치를 올리기 시작해 30분 후에는 정점에 다다른다. 캔커피 하나를 마시면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30분 후에는 혈당치가 140 정도까지 치솟는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이번에는 롤러코스터처럼 단숨에 하강해 혈당치가 극도로 낮은 상태가 되고 만다. 이때 몸속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다.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내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들뜬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업무 시작 전에 정신을 차리려면 커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한편으로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간 것을 알아차린 몸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혈당치가 크게 떨어지면 들뜬 기분이 단숨에 가라앉으면서 초조해지거나 졸음이 느껴지는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그 들뜬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듯이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은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뇌가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매우 심각한 증상이다. 그러나 정작 중독에 빠진 당사자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사실 청량음료 등을 만드는 업체는 인간의 지복점을 면밀히 계산해 제품을 설계한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탄수화물 중독 환자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지적인 직장인이라면 그들의 꿰매 넘어가서는 안 된다. 평소 건강검진에서는 어떤 이상도 발견된 바 없고 일반적인 당부와 검사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혈당치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원인은 평소에 보이지 않는 설탕을 과식하는 생활에 있으며 현대의 직장인 다수가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다. 만성 피로와 졸음, 초조감의 원인. 건강한 사람이 불쾌감에 빠지는 구조. 반응성 저혈당은 청량음료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다. 반응성 저혈당의 증상은 만성적인 피로감을 비롯해 졸음, 불안, 두근거림, 의욕부진, 어지럼증, 욕지기, 두통, 초조감, 눈의 따끔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같이 금세 주저앉거나 느닷없이 화를 내는 현대인의 모습에 비춰보면 납득할 만한 증상들이다. 요즘 졸음이 마구 쏟아져서 큰일이야.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어라며 고민하는 독자에게도 짚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아이들은 이런 음료에 중독되기 쉽다. 10대의 중증 당뇨병에 걸리면 30대가 될 무렵에는 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반응성 저혈당은 이런 비극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몹시 나른하고 설탕이 당긴다. 설탕을 섭취하면 뇌가 맛있다고 느낀다. 행복감이 느껴지고 45분쯤 기분이 들뜬다. 아이 같아지기도 한다. 그 후 다시 몸이 나른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초조해진다. 다시 설탕이 맹렬하게 먹고 싶어진다. 그야말로 설탕 중독 그 자체다. 식품회사가 숨기는 불편한 진실. 기업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묵인된다. 원래 청량음료는 미국에서 옥수수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남아도는 옥수수를 버리지 않으려고 시럽으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팔아치울 생각을 한 것이다. 당시 그들은 시럽의 양을 얼마나 넣어야 혈당치가 올라 지복점에 이르는지도 면밀히 계산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중독을 만들어낸 것이다. 미국에서는 돈에 팔린 학자가 비만을 부르는 것은 설탕이 아니라 지방이다라는 설을 퍼뜨리고 있으며 지금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 우리 병원 환자 중 한 사람은 키우는 고양이에게 매일 달콤한 빵을 주곤 했다.
고양이가 빵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양이는 당뇨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질병을 연구하고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설탕이 있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증가는 육류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섭취하는 지방의 양을 줄였지만 변함없이 비만인 사람이 늘고 있다. 청량음료,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을 통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36년간 조사해 발견한 장수의 비결. 곤도 박사의 실험과 최신 연구의 공통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채소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밥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육류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하고 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이다. 20만 명 이상의 임상 경험으로 찾아낸 추천 식사법. 살찌는 원인은 육류도 지질도 아니다. 살이 찌는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이다. 기름을 듬뿍 써서 조리한 육류나 생선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 밥을 먹으면 쉽게 살이 찐다. 칼로리와 비만은 무관하다. 흔히 비만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칼로리를 제한하라고 한다.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며 칼로리를 제한하더라도 허기에 시달릴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만은 혈당치가 올라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며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삼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이것이 비만의 진실이다. 이른바 칼로리설을 주장하는 영양사는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애주가는 모두 뚱보가 되었을 것이다. 알코올은 하나같이 고칼로리니까.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지방은 과식하면 변으로 배출되어 의외로 몸속에 남지 않는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100% 몸속에 흡수된다. 질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쓸데없이 지질을 피하다 보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만다. 지방은 살이 찐다라는 오해는 버리자.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달걀이나 육류는 삼가세요. 40 가까이 되면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 식사에 의한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식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나 다름없다. 과식은 금물이지만 달걀이나 육류에도 우수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다. 이상한 제한을 두기보다 제대로 섭취하자. 같은 양이면 모아서 한 번에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 살이 찌지 않는다. 하루 3끼가 이상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5끼, 6끼로 나눠 먹는 편이 더 좋다. 중요한 것은 공복에 탄수화물을 왕창 섭취하지 않는 일이다. 과일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과일에는 확실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편으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다. 확실히 밝혀두는데 과당이기에 과일은 더욱 살이 찌기 쉽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아침 식사 마지막에 조금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을 많이 넣어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가 난다.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는 말도 떠돌았다. 하지만 공복일 때 운동을 하면 그 후 다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폭식하게 되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몸에 좋은 음식. 올리브유는 거의 100%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도 좋다.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품질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개암,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장수에 기여하는 식품이다. 건강을 생각할 때 콩은 완벽한 식품이다. 콩에 많이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동일한 작용을 해 유해 물질인 AG를 낮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산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두부나 나토 같은 콩 제품은 매일 먹어야 한다.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촉진하는 AG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을 회복해주는 효과로도 유명해 눈의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품이다.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식초.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다. 식초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식품 속 AG를 낮춰주고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은 피로회복에 빠질 수 없는 물질이므로 더운 여름에는 특히 권장할 만하다. 살이 빠지는 식사법. 정말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운동을 하기보다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체중은 얼마 되지 않으니 그다지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사를 제한하여 살을 빼면 근육이 빠진다라는 말은 거짓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식사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일단 글리코겐이 모두 사용된 후에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을 망치는 5대 탄수화물 식품. 악성도 1위. 캔커피와 청량음료나 주스 등. 애초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식품들이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마신다는 점을 깨닫고 하루빨리 물리치기 바란다. 악성도 2위. 설탕이 든 과자. 흰 설탕은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부적절한 식품이다. 케이크나 만주에는 흰 설탕이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악성도 3위. 과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만큼 앞에 두 가지보다는 낫다. 다만 요즘 과일은 당도가 높도록 개량되어 옛날의 천연과일과는 다르다. 특히 주스는 이제 그만 마시자. 악성도 4위. 흰쌀밥, 흰빵, 우동 등. 아침에 토스트를 먹거나 점심에 백반을 먹어도 괜찮다. 다만 그 양을 줄이자. 우동이나 메밀국수, 라면, 파스타 등의 일품 요리를 먹으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악성도 5위. 현미와 통밀빵, 감자류. 정제된 흰쌀밥이나 흰빵보다 미네랄이 많으므로 같은 양을 먹는다면 현미와 통밀빵, 감자류를 권한다. 다만 탄수화물이라는 것 자체는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역시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먹는 순서와 횟수에 따라 살찌는 방식이 달라진다. 다이어트에는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우리 몸이 지닌 소화 흡수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고 이어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할 수 있다. 먹는 횟수에 따라서도 비만의 정도가 달라진다. 하루에 먹는 양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되도록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혈당치도 크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되지 않아 살이 찌지 않는다. 해조류와 버섯류를 많이 먹는다.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식재료로는 해조류와 버섯류가 있다. 해조류와 버섯류는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반면에 탄수화물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 무엇보다 해조류와 버섯류에는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막아주고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염분이나 식품 첨가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장내 세균의 균형도 조절해준다. 계피는 혈당치를 낮춘다. 계피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혈당치를 낮춘다는 것은 곧 비만을 방지한다는 의미다. 계피는 노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을 비롯해 살균 작용과 혈행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우유보다 두유를 마신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그 나름대로 혈당치를 올린다.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제1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본래 우유는 방목하여 자연의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서 얻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량 생산을 위해 좁은 우사에 가둬놓고 밀이나 옥수수 등의 사료를 먹여 기른 소에서 얻고 있다. 사료가 유전자가 조작된 외국의 곡물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산된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아토피나 천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대장암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우유보다 두유를 추천한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두유는 100점 만점을 줄 만큼 우수한 식품이다.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가공육은 가급적 삼간다. 얇은 햄에 달걀을 얹어 프라이팬에 굽는 해메그는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아침 메뉴 중 하나다. 하지만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매일 아침 습관처럼 먹었다면 이제 그만두자.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가공육에 바람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시판되고 있는 대다수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한 방부제,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발색제 등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아질산염이라는 발색제는 발암성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늙지 않는 식사법. 장어, 닭고기, 참치는 천연 항산화 식품. 장어, 닭고기, 참치 등의 간과 근육에 많이 들어있는 카르노신이라는 물질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런 천연의 항산화물이라 할 만한 식재료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가 없다. 콜라겐은 입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 입으로 들어간 콜라겐은 소화되어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므로 몸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지방을 먹었다고 배에 지방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라겐을 먹었다고 몸속에 콜라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몸속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바깥에서 보충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 위장에 칠알만 채우면 장수한다. 배가 부를 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기아 상태에 가까울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배가 70%쯤 찼을 때 끝내고 혈당치가 기준치 안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딱딱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고령자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 한다고 장려하는데 한창 때인 사람들에게도 잘 씹어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물을 잘게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씹어서 먹음으로써 뇌에서 다양한 지령이 내려져 위와 췌장 등 소화, 흡수에 관련된 모든 장기가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일련의 작업을 멋들어지게 해치우는 것이다. 텔레비전 미식 프로그램에서는 리포터가 걸핏하면 부드러워요, 입에서 녹아요를 연발하는데 그것이 음식에 대한 칭찬이라 생각한다면
건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더 딱딱한 것을 먹자. 씹는 힘이 필요한 먹거리를 먹으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힘이 되살아날 것이다. 다수의 첨가물은 발암성이 증명되었다.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발색제, 표백제 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자. 슈퍼마켓에서 한 봉지씩 포장해 파는 잘게 자른 채소에는 살균제로 차염소산이 사용된다. 차염소산은 회전초밥집에서도 애용한다. 첨가물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것이 발색제다.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많이 쓰이는 아질산염은 분명하게 발암성을 지적한 물질이다. 인공감미료가 설탕보다 더 위험하다. 당뇨병 환자나 살이 쪄서 걱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공감미료가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감미료는 설탕 이상으로 위험한 물질일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인공감미료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인 내당능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크론병, 알레르기, 류머티즘 등이 생긴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인공감미료 외에도 과당포도당 액당, 액상과당, 이성질화당 등으로 표기된 감미료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감미료에는 시판되는 청량음료에도 쓰인다. 먹는 방법에 따라 장내 환경이 바뀐다. 장내 세균에는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있는데 유해한 균의 비율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유해한 균을 줄이고 유익한 균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이다. 장내 세균이 즐겨 먹는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다.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나 곤약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한편 채소에 많은 불용성 식이섬유도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해 장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규칙. 비만과 노화, 질병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콩류를 많이 먹는다. 다양한 채소를 고루 먹는다. 하루 350g의 채소를 먹는다. 비탈길을 걷는다. 허리와 다리를 단련하는 운동을 한다. 평생 일을 놓지 않는다. 소일거리를 찾아 몸을 움직인다. 삶의 보람을 찾는다. 남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자각한다. 의학적으로 신체와 뇌를 혹사하는 것이 좋다.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지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과식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강 조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조차 일상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경각심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려 열이 38도까지 오르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앞으로는 몸을 좀 더 소중히 다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병이 나으면 금세 잊고 말지요. 당뇨병을 내버려뒀다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투석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을 정도가 되어서 말이죠. 인공투석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40대에 혈당치의 이상을 지적받았지만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굵고 짧게 살 생각이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 따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인공투석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크게 후회합니다. 이런 후회가 없으려면 우리는 자기 몸을 깨닫는 데서 시작해 식생활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매일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